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공하려면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 그토록 스펙 쌓기에 골몰하는 이유도 사회가 평가하는 능력의 잣대에 조금이라도 더 턱걸이를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언론에서 성공 사례로 보여지는 인물들의 공부 방법이나 직장 생활로 더욱 강화되죠. 미국 전국여성기업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한 칼라 해리스는 월스트리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능력이 성공의 중요한 팩터라는 믿음이 실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성공의 키 팩터는 바로 후원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위층의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줄 후원자 말입니다. 1988년 칼라 해리스는 회사 직원들의 연말평가 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상중하로 나뉘고 결과에 따라서 보너스 액수가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중 혹자는 후보자 케이스를 발표하고 혹자는 케이스 발표 시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칼라 해리스가 눈여겨본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모두 평가 대상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칼라 해리스는 평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는 모든 회사들이 강조하던 능력주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하는지였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평가 과정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력주의 방식을 따릅니다. 회사에서 앞서 나가려면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맡은 일에서 성과를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결국 회사에서 능력은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가 과정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능력주의의 허구를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능력을 일부 참작하는 건 맞지만 능력만으로 평가자를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의 케이스를 맡은 담당자가 발표를 끝내기도 전에 누군가 한마디 던집니다. 아주 괜찮은 후보자입니다. 훌륭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계속 이어집니다. 분석 능력도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슈퍼스타군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기록 담당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후보는 상위로군요. 참석자 상당수가 동의를 표합니다. 곧이어 다른 후보자의 케이스가 발표됩니다. 발표가 다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또 이야기합니다. 특출난 건 없는데 일은 잘해요. 그는 자연스럽게 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를 받은 직원들 중 일부는 케이스를 발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발표자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누군가 형편없다라고 끊었기 때문입니다. 칼라는 그때 이후로 평가회의에서 자신을 편들어주고 우호적인 발언을 해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멘토와는 다릅니다. 멘토는 방향을 잃지 않도록 조언을 해도 승진시켜주지는 못하니까요. 칼라는 그를 후원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하고 승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후원자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것을 다른 참석자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후원자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사내의 인맥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인맥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인맥에 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라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주시하던 후원자가 메신저를 보내죠. 전무님이 자네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군. 조만간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전무님과 이야기를 잘 해보도록 하게. 이렇게 노골적인 제안이 아니라면 부서장이 자리를 옮길 때 함께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미국이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강력한 후원자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잘해서 눈에 띄는 거죠. 칼라는 이러한 방법을 성과자산이라고 분류합니다. 성과자산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을 사내에서 스타로 만들어서 사내외와 업계의 이름을 알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과를 축적하면 연봉이 오르고 자연스럽게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원자가 될 고위층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탁월한 성과로 당신을 주목받게 만드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성과를 올린다면 아예 후원자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직장인들의 성과는 약간 두드러지거나 조금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자산입니다. 관계자산은 직장 동료나 상사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통이 없거나 얼굴만 알던 사람에게 갑자기 긴밀한 부탁을 한다면 당연히 거절하겠죠. 부탁이 아니더라도 직장 동료들과 친한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십 장의 문서로도 허가 나지 않던 허가가 말 한마디로 나는 것이 사회거든요.
당신에 대해서 상사나 동료들이 더 잘 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진면목을 알면 후원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후원자는 반드시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을 실질적으로 지지할 수 있거든요. 당신 업무도 잘 알아야 하고요. 당신의 성과를 거론할 수 있어야 되고 성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 있어야 다른 경쟁자들의 후원자들과 논의가 가능합니다. 다른 후원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물밑 작업을 통해서 동조 세력을 만든 후에 평가회의에 들어가면 효과 만점이겠죠. 그런데 당신 기대와 달리 상대방이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하는 이유는 당신의 성과가 충분치 않거나 아니면 기대만큼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당신 생각과 달리 그가 사내 이너서클에 속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그 사실을 부인하겠지만 말입니다. 칼라리스의 지적은 충격적입니다. 능력주의가 최고의 평가 기준일 것 같은 월스트리트에서조차 객관적인 평가가 없다면 어디에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을 말하자면 칼라의 이야기는 분명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도 후원자가 있던 동기가 가장 빨리 승진했거든요.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승진을 할 거라는 사실은 동기들은 물론 선배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후원자가 있다는 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능력과 평가만으로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답할 수 없다면 일하는 데 투여하는 에너지 일부를 후원자 찾는 데 쓰는 게 좋습니다. 결국 사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줄 다른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니까요.